자, 지각과 생명체 구성 물질에 있어서 지각의 경우는 규산염 삼연체입니다. 생명의 경우는 탄화수소예요. 규산염 삼연체와 탄화수소 이 두 가지를 바라볼 때 공통적인 요소는 뭐냐면 Si와 탄소 모두 몇 족 원소가 된다, 얘네들이? 14족 원소라는 겁니다. 14족 원소이기 때문에 어떤 특징들을 가질 수 있게 되냐? 일단 기본적으로 홀전자가 4개죠. 그래서 어떻게? 네 쌍의 공유결합이 최대 가능합니다. 이걸 통해서 계속적으로 연결되는 대단히 큰 구조를 만들기에 유리하다는 거예요. 단지 얘는 이제 규산염 삼연체라고 해서 SiO4 4-가 기본 틀이 되는 거긴 하지만 이온이긴 한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산소들을 공유하면서 간다. 그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그리고 탄화수소는 말 그대로 탄소에 여기 나머지 공유결합 구조에 수소가 붙거나 여기에 수소 혹은 각종 작용기들이 붙게 됨으로써 다양한 구조를 만들 수 있게 된다. 이 이야기가 일단 가장 기본 틀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규산염 삼연체를 보면 기본적으로 중심에 Si 원자가 있고 여기서 정삼연체 구조로 뭐가 산소 원자들이 이렇게 정삼연체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요거 자체를 하나의 단위체 삼연체로 해서 요런 하나의 삼연체를 기본 단위체로 해서 어떤 형태로 이 산소들을 공유함으로써 더 큰 분자들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저기 우리 78쪽 밑에 표를 봐봐. 독립, 단사슬, 복사슬, 산상, 망상이 있잖아. 자, 하나씩 설명하자면 독립구조라는 것은 자, 요 전체를 화학적으로 볼 때 규소는 자신의 옥텟 구조가 완성이 됐죠. 네 쌍의 홀전자를 네 개 다 공유 결합했으니까 전자 8개를 만족하잖아. 산소들 입장에서는 홀전자 2개, 총 최외곽전자 6개 중에 공유결합 하나씩만 했으니까 전자 하나씩 부족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각각 산소가 마이너스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SiO4 4-가 단위체인 거야. 독립형은 그냥 이 단위체에 플러스 4가만큼의 금속 원자들이 이온결합으로 붙는 겁니다. 자, 그럼 물어보자. 이온결합, 공유결합 누가 더 결합력이 강해요? 이온하고 공유하고 결합력이 더 강한 쪽은?
공유가 더 강합니다. 야, 생각해봐. 그냥 둘이 좋아서 붙어있는 결합력하고 니랑 내랑 돈 합쳐서 우리 같이 공동의 재산을 가지자라고 하고 결합해 있는 사람하고 헤어질 때 누가 쉽겠냐? 응? 이런 거야. 만약에 단짝 친구 둘이서 야, 우리 둘이 서로 뭐 예를 들어 축구를 좋아하니까 축구공 비싼 걸 아니 농구를 좋아하니까 뭐 이번에 NBA에서 테스트했다는 공기 안 들어가는 3D 프린터로 뽑아낸 그 농구공이 있다는데 그거 우리 사서 같이 농구를 하자. 공 320만 원. 질렀어. 둘이서 돈 합쳐서. 자, 그 두 절친은 지금부터 둘 중에 한 명이 160만 원을 모을 때까지 못 헤어지죠. 왜? 공의 절반은 내놔야지, 헤어지려면. 맞는 말이잖아. 공유는 그렇게 강한 거예요. 왜? 서로 지금 공유 결합으로 만족이 됐는데 이거를 불만족한 상황이 돼서 떨어져야 되는 거고, 이용 결합은 둘 다 만족돼 있는 상황이잖아. 근데 극성 때문에 붙어 있는 거야, 그냥. 누가 결합이 강했냐고. 공유가 강하죠. 그러니까 독립형 구조는 이 단위체 내는 공유 결합이지만 얘랑 다른 금속 원소들이 이용 결합으로 붙어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강한 건 아니라는 거야. 응? 그래서 그렇게 돼서 하는 단사슬형은, 그래서 원래 여기 SiO4인데 요 앞에 뭐가 들어오냐면 보통 M2 금속 원소 2개 붙어 있습니다. 이가 양이온으로. 그래서 얘네들은 규소 대 산소가 몇 대면 1대 4의 결합을 하는 거지. 자, 단사슬은 무슨 뜻이냐면 여기에 한 줄로 요 한 줄이 계속 공유되는 산소들이 되는 거예요. 저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여기에 굳이 옆에 좀 설명을 그려보자면 이런 거야. 얘를 위에서 보면 요렇게 보이겠죠. 요 산소 두 개가 공유 결합에 들어가는 산소가 돼. 그러면 이 산소는 그 밑에 또 삼연체와 공유, 얘도 그 위에 삼연체와 공유, 얘도 그 밑에 삼연체와 공유, 이렇게 계속 공유돼 갈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요 한 단위의 단위체는 요만큼이 한 단위체가 되겠지? 맞죠? 그럼 봐봐. 규소 하나에 얘랑은 온전히 얘한테 속해 있지만 요 두 산소는 이웃한 단위체랑 반씩 공유하는 거잖아. 맞지? 그런 식이 되기 때문에 얘는 1대 3, 즉 SiO3라고 구조가 되는 거죠. 복사슬은 어떻게 되냐면, 자, 요거 그림 잘 보세요. 요만큼이 공유 단위체가 되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만큼. 그럼 여기에 규소는 총 몇 개? 4개 들어있겠지? 규소 4개 들어있는데 자세히 생각해보면, 자, 지금부터 잘 봐. 이제는 얘랑 4개는 2분의 1짜리 산소죠. 왜? 이웃 단위체랑 공유 결합해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는 온전히 이 단위체 안에 속한 산소 원자잖아. 9, 10, 11. 그래서 Si 4개당 산소가 11개, 즉 4대 11이 되죠. 자, 판상구조는 다시 어떻게 되느냐? 요 판을 공유하게 되는 거야. 요 밑에 있는 산소 원자 3개가 다 이웃한 단위체들과 공유 결합하는 거죠. 그래서 한 장으로 이렇게 쭉 펴지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봐봐. 규소 하나에 산소 얘는 온전히 한 개죠. 반개니까 1대 2.5잖아. 그래서 Si2O5 2대 5가 되는 거죠. 망상은 모든 산소가 다 공유돼야 돼. 그럼 반개니까 어떻게? 규소 한 개당 산소 2개, 즉 1대 2가 되고, 자 여기서 자 지금부터 솔직하게 딱 껴놓고 말할게요. 여기까지는 안 외우셔도 돼요. 여기까지의 숫자가 중요한 거 아니야? 통합과학에서. 이거 숫자 물어보는 나쁜 선생들은 지금까지 내가 통합과학 가르치면서 단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대신에 뭘 물어보느냐? 자, 첫 번째 포인트. 여기서 이쪽으로 가면서 규소수에 대한 산소수의 비율은 증가한다, 감소한다? 감소죠. 혹은 산소수 대비 규소수는 증가하고 있지. 요 경향성을 물어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오느냐? 내 부식성이 증가합니다. 내 부식성이란 건 부식이 뭐야? 화학 반응에 의해서 결정이 파괴되고 성질이 변하는 걸 부식이라 할 수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부스러지고 녹슬는 걸 부식이라고 하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오면서 하나하나의 단위체의 크기가 커지죠. 그 말은 그 단위체의 질량당 표면적은 감소합니다. 생각해봐. 얘는 완전 가루잖아. 근데 얘는 전체가 한 덩어리란 말이야. 질량당 표면적은 감소한다고요. 그지? 그러면 화학 반응을 할 때 실제로 외부 물질과 접촉하는 면적이 어떻게 돼? 접촉할 확률이 있는 면적이 감소한다고. 그래서 내 부식성이 증가한다라는 성질 변화는 반드시 물어봅니다. 그 뒤에 조금 치졸하게 세세하게 물어보면 얘는 깨지고요. 여기는 이방향 쪼개짐이 나고 얘는 일방향 쪼개짐이 나고 얘는 다시 깨져요. 얘가 깨지는 이유는 모든 방향으로 결합력이 다 같이 약하니까 어디로 깨지든지 지 맘대로라는 소리고, 여기는 왜 깨진다? 모든 방향으로 다 강하기 때문에 어디로 깨질지 모르긴 한다는 거야. 그 대신에 얘는 쉽게 말하면 그 주상전리라고 하는 게 있긴 한데, 이건 나중에 이제 지구과 공안에 가면 배우는 겁니다. 이런 기둥 형태의 결정체잖아. 그러면은 칼을 이렇게 넣어도 되고 요렇게 넣어도 되죠. 옆으로는 못 자르잖아, 공유결합이니까. 그래서 두 방향 쪼개짐이. 얘는 종이같이 얇은 판 형태를 띠고 있다고. 그럼 한 장 한 장 옆으로 썰어댈 수는 있겠죠. 세로로는 칼이 안 들어가겠지. 그래서 한 방향 쪼개짐이라는 거야. 쪼개진다는 거는 결정 구조상 상대적으로 약한 방향에 힘이 집중돼서 거기서 파괴가 일어나는 게 쪼개짐이에요. 그래서 특정 방향으로만 박살나는 거잖아. 그게 얘는 이쪽 단사슬, 복사슬, 사슬형, 기둥형, 막대형이니까 두 방향으로 쪼개지는 거고, 얘는 판상, 우리 종이처럼 얇으니까 옆으로 한 장 한 장 떨어지는 거지. 얘는 독립, 얘는 망상. 방처럼 보이네. 쟤네들은 그냥 깨짐. 알겠죠? 그러고 시험치기 바로 직전에 돌 이름 정도만 외우고 들어가. 5가지. 시험치기 전날. 아니, 시험치기 전 마지막 쉬는 시간에. 딱 그걸 외우고 딱 들어가서
그 문제가 없으면 머리에서 지워버리면 돼. 앞에서부터 풀지 말고 돌 이름 묻는 문제 있는지, 이 규산염 사면체 문제 있는지부터 찾는 거야. 1번부터 20번까지 쫙 훑어서. 초치기로 외우는 게 포인트들이 하나씩 있단 말이에요. 미리 외워둬봤자 까먹고 쓰잘데기 없는데 시험 칠 때 나오면 찝찝한 게 있어. 돌일은 가끔씩 물어봅니다. 중요한 것도 아닌데 난이도 확 올라가는 케이스거든. 그럼 100점 머릿수 자르기 참 좋단 말이야, 이런 게. 알겠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 내가 계속 문제 자료들을 던져줄 거고, 그러다 보면 문제에 나오는 돌이 사실은 5가지 다 나오진 않아요. 응? 감람석, 휘석, 각섬석, 흠목, 석영, 장석인데, 감람석, 휘석 2가지가 참 잘 나옵니다. 석영 정도까지가 나오다 말아요. 오케이? 자, 그리고 요런 변화 정도, 공유산소 개수나 변화 정도가 이제 물어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쉽게 나오는 문제가 324번이 될 거고, 뒤에 문제 한번 봐봐. 쓸데없이 귀찮게 만드는 게 326번이 될 거고, 이제 331 정도가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유형이 되는 거죠. 331, 336. 이것저것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체크. 그래서 문제를 맞추고 틀리고 하더라도 어느 쪽이든 이거는 시험 전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체크해야 되고, 돌 이름은 막판을 외우고 들어가는 게 제일 적합한 챕터다. 알겠죠? 다시 앞으로 돌아오도록. 자, 일단 지금 칠판에 있는 규산염 사면체 정리하시고 탄수화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정리 빨리 자, 봅시다. 우리 기본적으로 탄화수소는 탄소의 공유결합으로 중심 뼈대가 되고, 수소가 그 나머지 자리에 공유결합을 하게 됩니다. 원래는 유기화학이라 해가지고 옛날에는 화1에 있다가 어느 순간 화2로 갔다가 지금은 고등화학 과정에서 내가 알기로는 빠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남은 흔적이 여기에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나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런 걸 가르쳐 줬는지를 정확히 모르겠네. 혹시 이런 말 들어봤어요? 탄소 개수에 따라 이름 바뀌는 거. 메타, 에타, 프로파, 뷰타. 이건 안 했었고, 그건 안 했고. 그러면은 일단 이름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한번 들어만 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탄소가 공유결합으로 가질 수 있는 구조적, 형태적 특징들을 기본적으로 하나를 하고, 그에 따라서 수소가 몇 개가 붙느냐가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좀 이따가 저 뒤에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거 푸는데 이거를 알고 푸는 거랑 모르고 푸는 거랑 차이가 난다는 걸 한번 느끼게 해줄게. 전에 한번 보여준 건데, 몇 번을 보냐면요. 저기 349번 지금 한번 봐봐. 탄소 원자 3개가 사슬 모양으로 결합하여 탄소와 수소만 유효 화합물 가와 나이 탄소와 수소의 개수비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가는 3대 8이고 나는 1대 2. 그럼 탄소가 3개라 그러니까 3대 6이죠. 물질을 이루는 원자의 개수는 가가 나보다 많은 거는 이거 1대1을 3대6으로만 바뀌면 풀린다. 그지? 니은 가는 단일 결합이고 나는 삼중결합 물질이다. 디귿 가와 나는 화학적 성질이 같다. 일단 디귿은 쉽게 이해가 되죠. 탄소와 수소의 원자 개수가 다르다는 것은
특히 같은 수의 탄소의 수소의 원자계 수가 다르다는 건 다른 물질임을 설명하는 거죠. 그럼 당연히 성질은 달라야 돼. 근데 문제는 니은이죠. 단일이다, 삼중이다를 구별할 수 있는가인 거야. 이 내용만으로. 그지? 그럼 원래 여기서 뭐 해야 되냐? C 3개, H 8개가 되는 분자식을 그려야 됩니다. 원래 통과 레벨이라면. 탄소가 3개에 탄소 하나당 공유결합 4개씩 해야 되니까 전부 다 이렇게 연결된다면 8개가 연결되는 게 맞죠. 근데 6개만 연결되려면 다리 2개가 없어져야 된다는 소리네. 이렇게 연결이 돼서 공유결합으로. 근데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느냐인 거지. 이걸 안 배운 상태에서 바로. 막 고민할 거, 왜 8개인데 왜 6개지?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그럼 3중결합이 되면 어떻게 되고 2중결합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지금은 모른단 말이야. 그냥 통과만 딱 배운 케이스에서는. 왜 통과의 이 부분이 원래 나오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근데 2명은 지금 내가 뭐 할지를 지난 겨울방학 때 살짝 받고 지금 처음 온,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친구는 처음 보는데 옛날에 한번 해준 겁니다. 기억나냐? 진짜. 원래 탄소수에 따라서 화합물을 부르는 명칭이 바뀌어요. 원래는 10개까지 있는데, 조지 말고, 10개까지 있는데, 6개만 외우면 충분합니다. 통과에서도 그렇고. 화투가도 그래요. 1, 2, 3, 4, 5, 6. 한 개가 메타고요. 2개가 에타. 3개가 프로파. 4개가 뷰타. 5개가 펜타. 6개가 헥사. 그 부모님 안부를 물어보는 게임에서 왜 펜타킬이라고 하는지를 알겠죠? 그 4개의 쿼드로는 그 라틴어의 꽈트로에서 온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수소 개수가 탄소수에 의해서 얘를 N개라고 할 때 결정이 나는데 CN개에 H2N 플러스 2는 전부 다 단일 결합입니다. 대신에 이거는 사슬이나 가지형 모양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CN개의 H2N의 비율, 지금 1대2가 여기죠. 얘네들은 사슬이나 가지 모양에서는 이중결합이 한 개가 들어가고 나머지가 단일이 되는 구조예요. CN개에서 H2N-2가 되는 경우 얘는 사슬에서 3중이 1개가 되거나 2중이 2개가 되는 구조인 거야. 그리고 사실 고리 모양에서는 하나가 더, 여기에 고리 모양에 대한 언급이 하나가 더 들어갈 수 있는데 통과에서는 고리 모양은 다루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349번에 사슬 모양이라는 말이 들어간 거야. 왜냐하면 요게 고리 모양이 되잖아? 그러면 요 케이스는 안 나오고요. 요 케이스에서 올단일이 뜨고 요 케이스에서는 이중이 1개가 되는 구조가 뜨거든. 원래. 얘네들을 부르는 명칭도 있어요. 에인, 엔, 아인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C3H8 뭐라고 불러요? C3H8. 자, C3니까 프로파죠. 8이라는 거는 2 곱하기 3 더하기 2잖아. 그러면 에인이란 말이야. 프로파 플러스 에인이라서 이걸 뭐라 부른다? 프로페인이라고 부른다고.
이런 식으로 탄소화합물의 명명법이 들어가게 됩니다. 학교에서 수행평가로 그 화학식으로 만들어지는 분자구조 여러 가지 그려라 같은 거 할 때도 기본 틀을 이렇게 잡고 이중결합 위치가 여러 군데 옮겨갈 수 있다는 걸 생각하고 대칭 구조 고려해서 그려보면 되는 거거든. 가지를 어디다 할 거냐 이런 것들을 따져가면서. 자, 일단 이론적인 탄소화합물의 기본 구조는 이렇게 되는데, 자, 왜 이런 것들이 가능하냐? 탄소 역시 홀전자가 4개라서 4쌍의 공유결합이 가능하죠. 그러다 보니까 한 줄로 계속 이어지는 거를 뭐라 부른다? 사슬형이라 할 수 있고, 이 사슬 가지의 옆쪽에서 탄소가 연결되는 거를 가지 달린 사슬이라 할 수 있죠. 탄소 개수가 5개 이상이 되면 고리 모양을 그릴 수도 있게 될 것이고, 그 와중에 탄소와 탄소 사이의 이중결합이나 탄소와 탄소 사이의 삼중결합을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사슬 구조를 만들어 갈 수 있잖아요. 그지? 이런 다양한 구조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 플러스 수소 외에 여러 가지 작용기라는 걸 달게 됩니다. 이 작용기들에 따라서 화학적 성질의 변화가 나타나게 돼요. 이걸 우리는 탄화수소 화합물이라 그래. 극단적인 예로 OH가 붙으면 알코올이 됩니다. COOH가 붙으면 카복실산, 즉 산성물질이 되고, NH2가 붙으면 아미노기라 그래서 염기가 돼요. 알킬, 산소, 알킬, 탄소, 산소, 알킬 등등등 여러 가지 구조로 우리는 케톤이라던가 아니면 에스테르, 에테르, 다양한 비누 이런 온갖 구조를 다 만들 수 있게 돼요. 이런 것들 우리는 탄화수소 혹은 유기화학이라고 부르는 단원의 시작 부분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봐봐. 생명체를 이루는 물질에서 탄화수소를 쓰는 이유가 방금 설명이 다 됐죠. 얼마든지 큰 분자를 만들 수 있는 사슬적 연결이 가능하고, 탄소만의 결합 구조도 이렇게 다양하고, 여기에 가지가 달리는 위치들도 분자가 커짐에 따라서 바뀔 거고, 그리고 거기에 붙는 수소 외의 작용기나 여러 원소들에 따라서 성질이 매우 다양하게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생명체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물질들을 합성하고 만들어내는데 탄화수소만큼 유용한 게 없다는 거죠.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3대 영양소에서 말하는 탄수화물 있죠. 탄화수소화합물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원래 고등과정부터는 탄수화물이라고 말을 잘 안 써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탄수화물을 당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당류라는 말이 어디랑 연결되는지 가르쳐줄까? 우리 DNA에 리보스나 디옥시리보스를 내가 뭐라고 설명했게 옛날에? 자, DNA나 RNA를 구성하는 물질의 단위체가 뭐예요? 시험 범위 이걸 아미노산은 단백질 단위체고 7글자. 자, 단어 길다. 그치, 뉴클레오타이드. 뉴클레오타이드는 어떤 구조로 돼 있어? 인산, 당, 염기. 거기 들어가는 당이 리보스나 디옥시리보스잖아요. 걔네들 내가 그릴 때 몇 각형으로 그려? 오탄당이에요. 오탄당이라는 게 탄소 5개짜리 당이라는 거야. 포도당 그릴 때 우리 몇 각형으로 그려요? 포도당이나 녹말 그릴 때 단위체는 육각형 그리죠. 육탄당이라는 거래. 그냥 아무 때나 그리는 게 아니라 왜 그 모양을 그리냐면 그게 그 구조라서 그래요. 나중에 봤을 때 어색하지 않게.
그런 것들 같이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고 그려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빨리 빈출 빨리 고. 요거 정리해 놓고. 자, 생명체 구성물질입니다. 자, 생명체 구성물질 보면 이제 탄단지, 핵산이 나오고 비탄소의 물과 무기업류가 나와요. 자, 탄수화물, 당류. 자, 얘네들의 특징은 메인 에너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자마자 제일 바로 에너지로 소비되는 애들이 얘네들입니다. 따라서 먹는 양에 비해 우리 몸을 구성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죠. 바로바로 쓰는 애들이니까. 얘네들은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단당류에 우리가 알고 있는 포도당과 과당, 갈락토스라고 하는 세 가지의 단당이 있어요. 셋 다 6탄당입니다. 그리고 이당류에는 엿당, 설탕, 젖당이 있는데, 엿당은 포도당과, 자,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엿당은 포도당 2개로 이루어지는 거야. 그리고 설탕은 포도당과 과당으로 이루어지고, 젖당은 포도당과 갈락토스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단맛이라고 느끼는 애들이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가 단맛이고, 그 다음에 우리 중학교 때 여러분들 2학년 때 영양소 검출할 때 베네딕트 반응이 있었잖아. 베네딕트 용액을 떨어뜨리고 가열시키면 색깔 바뀌는 거. 거기서 이 설탕 빼고는 베네딕트 반응이 뜹니다. 즉, 엿당이나 젖당까지가 뜨는 거예요, 베네딕트 반응은. 포도당이 뜨는 게 아니라. 오케이? 그리고 다당류는 여기서 조금 이제 궤를 다르게 하는 건데, 다당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녹말이 있고, 글리코젠이 있고, 셀룰로스가 있어요. 녹말은 식물이 에너지 저장할 때 만들어 놓는 물질이 녹말입니다. 물론 모든 식물들은 녹말 말고 다른 걸로도 저장을 하죠. 근데 대부분 녹말로 많이 한다는 거야. 글리코젠은 동물이 에너지 저장할 때 쓰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중학교 3학년 호르몬 할 때 인슐린과 글루카곤에 대한 설명에서 간과 근육세포에 저장하는 다당류를 글리코젠이라고 한다라고 배웠을 거예요. 셀룰로스는 우리 보통 식이섬유라고 부르는 걔네들이 셀룰로스예요. 사람은 소화 못 시키고요. 염소나 소들 같은 반추동물 있죠. 되새김질하는 애들. 걔네들이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이 얘네들입니다. 얘네들은 구성요소가 뭐다? 탄소, 수소, 산소로 구성이 되어서 노폐물은 뭐가 나온다? CO2하고 H2O가 호흡 생성물로 만들어지는 애들인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단백질은 뒤에서 설명해야 되니까 제끼고 지질. 단백질은 따로 설명할 테니까 좀 뒤에 따로 할게요. 그냥 다 묶어서. 지질은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지방이라는 것의 확장적 개념인데 지질 안에 속하는 게 중성지방, 인지질, 스테로이드예요. 자, 구조적으로 따지자면 중성지방은 글리코젠에 지방산 가닥이 3가닥 붙어 있는 이런 구조가 우리가 말하는 중성지방입니다. 우리가 이 지방을 소화시키면 뭐가 되죠? 이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라 그러잖아. 그건 이제 어떤 거냐면 지방산 2가닥이 떨어져 나오고 글리코젠에 지방산 하나 붙어 있는 거. 여기서 요렇게 소화되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요게 얘가 우리가 지방산이다 이야기를 하는데 뒤에 우리 세포막 구조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배우자면 얘입니다, 사실. 탄화수소. 얘네들이 길게 쭉 이어져 있는 게 3가닥이 붙어 있는 게 중성지방. 인지질은 뭐냐면 지방산 2가닥에 여기 꺾여 있는 거는 이중결합 때문에 꺾여 있는 겁니다. 지방산 2가닥에 인산기라고 하는 녀석이 끼어 있는 게 인지질이에요. 스테로이드는 우리가 보통 분자 구조를 그리면 육각형에 오각형이 뭐 이중결합이 있었고 이렇게 붙어 있는 형태로 보통 이제 그림이 많이 그려지는데, 자, 각자의 역할을 하자면, 자, 그림으로 보고 얘가 뭔지 구별하라고 일단 그림을 그려준 거예요. 중성지방은 말 그대로 우리 몸의 에너지를 저장하고 체온 유지에 도움이 되는 물질입니다. 왜 에너지 저장할 때 쓰냐면 질량당 에너지 저장률이 탄수화물보다 높거든요. 얘가 9kcal였잖아. 그램당. 우리 탄수화물은 그램당 4kcal로. 그게 사실 뱃살 찌는 게 지방이 쌓이는 건데 지방을 많이 먹었다고 지방이 쌓이는 게 아니에요. 응? 뭘 많이 먹어서 지방이 쌓인다? 탄수화물 많이 먹은 거예요. 내가 하루 써야 되는 에너지량보다 더 많은 양의 탄수화물을 먹으면 에너지 쓰고 남는 거는 글리코젠으로 저장을 합니다. 그러고도 에너지가 남으면 피하지방으로 가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인지질은 얘네들이 우리 세포막을 이루는 녀석이에요. 우리 세포내 소기관에서 이중막 구조하고 단일막 구조 이런 것들 나오잖아. 이중막 구조가 뭐뭐뭔데요? 4개. 이중막 4개. 세포에서 이중막 4가지. 세포도 너희들 이번에 시험 보면 아니야? 맞잖아. 세포내 소기관. 안 들어가나? 근데 이중막 구조가 세포에서 어쨌거나 4개가 있어요. 세포막, 핵막, 미토콘드리아막, 엽록체막. 얘네들은 이중막 구조고, 단일막 구조가 소포체, 골지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거나 세포막을 이루는 녀석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인산기가 친수구간. 여기 지방산은 소수성 구간. 물 별로 안 좋아하는 애들 구간이 되는 거고. 그러면 당연히 지방산은 얘가 소수성 구간이 되는 거죠.
스테로이드 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뭐가 있죠? 야구 선수들 그 주사 맞는 거 있잖아요. 약. 이게 근육 강화나 세포 분열, 생장에 도움을 주는 호르몬이거든요.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이런 게 스테로이드입니다. 이게 이제 성 호르몬의 재료예요. 요런 것들에서 이제 요런 것들이 들어간다. 오케이? 그 다음에 물과 무기염료가 그 다음에 이것 플러스 물. 우리 몸의 약 70% 가까운 부분이 물이고요. 물의 역할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각종 화학 반응들, 즉 물질 대사가 전부 다 물에 녹은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우리 몸에서 어떤 물질을 수송하는 대부분은 우리 혈장이 담당하고 있잖아. 걔네들이 물입니다. 물은 비열이 가장 크기 때문에 몸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데 도움을 줘요. 이런 것들이 이제 물이고요. 그 다음에 무기염료라고 적혀 있는 거 간단하게 말해서 이온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의 몸을 구성하거나 물질 대사를 조절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물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일정한 농도를 유지해야지 우리 몸의 여러 가지 반응들을 제대로 일으키는 거죠. 그리고 뭐 헤모글로빈의 철분, 체액 농도의 나트륨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이온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자, 요거 정리 끝나면 바로 단백질하고 핵산 들어갈게요. 빨리 정리. 이제 단백질 부분 볼게요. 단백질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아미노산의 복합체인데, 자, 요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여기 이걸 전체적으로 보자면 요 부분이 우리가 이제 카복실기라 해서 산성을 띠는 부분이고, 요쪽 부분이 아미노기라 그래서 염기를 띠는 양쪽성 물질이 되고, 아미노산에서 중요한 건 요 부분. 여기를 우리는 곁사슬이라고 하고, 저기에 총 20가지의 구조로 인해서 20종의 필수 아미노산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곁사슬에 의해서 곁사슬들이 어떻게 연속으로 들어가느냐. 그러면 결국 그 단백질 전체의 입체적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가 돼서 성질이 만들어지는 거고, 이 곁사슬을 결정하는 게 우리 뭐였다? 생명 중심 원리에서 말하는 삼염기, 코돈, 아미노산의 지정. 그걸로 인해서 지정되는 게 이 부분만 바뀌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 붙는 다양한 탄화수소 구조가 총 20가지의 아미노산을 만들고, 걔네들 때문에 단백질의 모양이 나선으로 꼬이는지 경첩으로 접히는지 90도 꺾이는지 뭐 이런 구조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아미노산과 연결해서 우리가 배우는 펩타이드 결합이랑 자, 펩타이드 결합은 뭐냐면 결국 뭐냐면 봐봐. 요쪽에 있는 OH하고 여기 알킬 1번 여기 수소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두 번째 그런 아미노산의 일부가 적혀져 있지. 펩타이드 결합이란 간단하게 말해서 탈수 축합입니다. 카복실기의 OH기랑 아미노기의 수소가 빠져서 물로 빠져나가는 과정을 우리는 탈수라 그러고,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 여기와 여기가 바로 다이렉트 연결이 되는 거야. 그러면 구조가 어떻게 바뀌느냐? 요런 형태로 짧아지죠. 여기서 요까지의 구조가 이렇게 짧아지는 구조가 된다는 거야. 이렇게 짧아지는 걸 우리는 축합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백질을 폴리펩타이드라 그래요. 자, 폴리라는 거는 다중의라는 뜻이에요. 봐봐. 양쪽에 지금 아미노기와 카복실기가 있잖아. 그러니까 아미노산은 계속 뭐가 될 수 있다? 이웃한 다른 아미노산과 계속 펩타이드 결합으로 긴 커다란 고분자를 만들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미노산 개수 빼기 1만큼의 펩타이드 결합이 가능한 거야. 이해가 되지? 아미노산 10개가 지정되었다. 그럼 펩타이드 결합 몇 개? 9개가 나오겠죠. 펩타이드 결합의 수는 아미노산 개수 빼기 1로 결정이 된다. 자, 그 다음에 핵산. 뉴클레오타이드의 기본적으로 공유결합이 이루어지고, 인상당 연기라고 하는 이 구조가 펩타이드, 뉴클레오타이드잖아요. 근데 여기서 여기로 결합되는 얘도 공유결합인 거야. 요거도 공유결합, 요거도 공유결합, 요거도 공유결합, 요거도 공유결합. 이해가 되죠? 그렇게 해서 쭉 이어지게 되고, 요 과정에서 RNA랑 DNA의 차이를 이야기해야 되죠. DNA는 RNA는 그래서 DNA의 당은 DNA의 염기는 RNA의 염기는 T 대신에 유라실이 들어가는 거.
그리고 여기에 뭐 상보적 결합이라 그래서 DNA에서만 따지면 A랑 T, G랑 C 사이에 요렇게 한쪽 나선의 염기가 A랑 G면 반대쪽 나선의 염기는 T랑 C랑만 오게 되는 거죠. 대신에 요게 RNA의 전사 과정에서는 A가 있으면 반대편에 전사되는 곳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죠? U가 들어가야 되죠. 이쪽에 T가 있으면 A, 여기 G가 있으면 C, 여기에 C가 있으면 반대편에 G. 요거를 주의해야 되지. 오케이? 요렇게 되는 이유는 여기에 선생님이 점 찍어 놓은 게 수소 결합이라 그래가지고 분자와 분자 사이의 결합인데 꽤나 강력한 결합이 생깁니다. 걔네들의 비율이 그렇게 결정이 난다라는 거예요. RNA, DNA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상보 결합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DNA와 RNA에 대한 구조적 차이를 요 단원에서는 물어봅니다. DNA는 저장이고 뭐 RNA는 복제다 이거를 물어보는 거는 상대적으로 적긴 한데 알고 있으면 좋죠. 얘네들은 뭐다? 복제와 번역을 담당하는 게 RNA다. 됐나요? 가장 핵심 포인트들 위주로 따다닥 짚어줬고요. 요 상보적 결합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A, T, G, C 합이 100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G분의 T 플러스 C는 얼마가 나오게? 1이 나오는 거죠. 요 규칙성. 대신에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함정. RNA를 물어보면서 T 개수 몇 개 있게 물어보면은 아니면 DNA를 물어보면서 U 개수가 몇 개게 물어보면 낚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뉴클레오타이드는 그러면 총 종류는 몇 가지가 있죠? 염기 우리가 쓰는 염기는 5가지잖아. 요거 잘 글자 장난치기 좋아서 그래요. 우리가 유전 물질에서 쓰는 염기는 5가지죠. 뉴클레오타이드는 몇 가지게? 뉴클레오타이드의 총 종류는 몇 가지다? 5개? 그럼 몇 개? 8개. 왜? 당이 다르잖아.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자, 그럼 지금 이제 뭐 하냐면 요 11챕터도 뒤에 빈출을 빨리 한번 풀어보세요. 오늘 여기 신소재 개발도 주요 핵심 포인트들 특히 반도체 부분까지 따다닥 짚어줄게. 자, 기본적으로 반도체를 만드는 건 3주기, 4주기의 14족 원소입니다. 즉 규소하고 저마뇽이에요. 그래서 순수 반도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이게 결합을 하면 망상구조가 돼야 돼. 근데 망상구조가 우리가 그림으로 이해하기가 불편하니까 그냥 격자 무늬로 대체를 하는데 순수 반도체라는 것은 각 원자들이 모두 몇 개의 공유 결합을 하고 있다? 4개씩의 공유 결합을 하고 있죠. 요게 14족 원소인 거고 여기요 선이 뭐를 의미한다?
공유 전자쌍을 의미하는 거야. 현재 이 상태에서는 그냥 저항이 어느 정도, 원래 반도체 정도의 저항인 거예요. 그런데 이 순수 반도체에 도핑이라고 하는 불순물 원소에 치환을 하게 되고, 자, 이때 여기 가운데에 13족 원소를 도핑하게 되잖아. 13족은 원자과 전자가 몇 개죠? 3개잖아. 14족은 몇 개? 4개. 3개밖에 없으니까 세 쌍의 공유 결합을 정상적으로 연결하고 나서 여기에 뭐가 생긴다? 양공이 생깁니다. 전자가 빠진 빈자리를 양공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 양공은 플러스 전하의 운반을 담당할 수 있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플러스기 때문에 파지티브, 즉 P형 반도체라고 하는 게 되고요. 자, 똑같이 15족 원소를 치환해 넣으면 15족은 원자과 전자 5개잖아. 맞죠? 그럼 어떻게? 공유결합 4개 다 연결 다 해주고 여기에 뭐가 남는다? 자유전자가 남는 거죠. 자유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운반하게 되고, 그래서 이 마이너스기 때문에 네거티브라 해서 N형 반도체가 됩니다. 자, 둘 다 결국은 뭐다? 전하를 운반할 수 있는 전하 운반체가 증가함에 따라서 비저항은 줄어들고 전기전도도는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조합, 이 전하 운반체가 양공과 전자라는 걸 일단 첫 번째로 기억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상태에서 어떻게? 자, 건전지는 긴 게 플러스잖아. 그지? 긴 게 플러스니까 요쪽이 플러스, 요쪽이 마이너스. 얘는 여기가 플러스니까 요쪽이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회로가. 그러면 양공은 자유전자는 접합면 쪽으로 이동해 가게 되죠.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떻게 된다? 전하를 계속 양쪽에서 운반할 수 있게 이동이 되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전자가 움직이고, 그래서 여기서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우리는 얘를 순방향이라 그래요. 이 경우는 양공과 전자가 서로 양쪽으로 갈라지죠. 이렇게 갈라짐에 따라서 요 사이에
전하 운반체가 사라지는 공극 현상이라는 게 생겨요. 전하 운반체가 없는 공간이 생긴다 정도로 서술해 주시면 돼요. 전하 운반체가 중간에 존재하지 않게 되면 거기는 전기가 통할 수 있다 없다? 통할 수 없죠. 그래서 그건 전기가 안 통. 여기서는 이걸 우리는 역방향이라 부르면서 얘는 그래서 전류가 통하지 않는 그런 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우리는 다이오드라 그래요. 회로상에서 이렇게 그려지고 이 그림의 뜻은 여기서 이쪽으로 전기가 통하는데 여기서 이쪽으로는 전기가 막힌다라는 소리라고 이해를 하시면 회로를 파악하는데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과정에서 조금 더 설명하자면 이쪽에다 갈게요. 공간이 없어서. 양공과 전자가 분리된 상태에서 양공의 전자가 채워지게 되면 에너지가 낮아진단 말이야. 이렇게 낮아지게 되면 요 과정에서 이게 빛에너지로 나오면 LED가 됩니다. 라이트 이미팅 다이오드에 해서 발광 다이오드가 되는 거고, 그 반대도 존재해요. 뭐냐면 양공과 전자가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공과 전자를 분리하는 상태. 이게 올라가려면 결국 뭐야? 빛에너지를 흡수해야 되죠. 맞지? 이런 걸 우리는 광다이오드라 그래서 우리 빛을 감지하는 센서들 있죠. 센서등. 여러분들 아파트 현관 천장에 붙어 있는 거. 여러분들 지나가면 불 켜지잖아. 그게 이제 이런 거죠. 얘는 그럼 어떻게 작동하는 거냐? 간단합니다. PN 접합 다이오드 접합면에 빛이 들어가게 되면 양공과 전자가 양쪽으로 튕겨요. 그러면 이쪽이 플러스 극, 이쪽이 마이너스 극이 될 거 아니야. 맞지? 자, 이 상황에서 이렇게 회로를 만들면 여기서 이쪽으로 전류가 흐를 수 있게 되겠지. 맞죠? 이런 걸 그럼 이런 거를 잘 조합하면 어떻게 된다? 이 광다이오드를 잘 조합하면 발전기가 돼. 뭐? 태양광 발전이 되겠죠. 우리가 말하는 LED 화면은 요 LED 소자를 촘촘하게 여러분들 핸드폰에 해상도 조절되는 기능 있죠. 해상도 몇천 곱하기 몇천 곱하기 3입니다. 왜? 한 화소에 빨강, 초록, 파랑 세 가지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오케이? 알겠어요? 자, 일단 요거 정리. 자, LED랑 이제 연결해서 LCD 설명하고 초전도체부터 이제 단계 넘어갈게요. 봐봐. 우리 핸드폰 화면이라고 생각하면 LED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냐면 우리 회로 기판에 RGB LED들이 뒤에 촘촘하게 쫙 박혀 있고 이 위에 이제 터치가 가능한 그 센서판이 들어가고 보호 유리가 들어가면 끝나요. 즉 LED는 기본적으로 빛을 내는 소자, 이 LED 소자 자체가 빛을 내주기 때문에 두께가 되게 얇아지는 특색이 있어요. 대신에 전기 소비량이 큰 편에 속해요. LCD는 우리가 리퀴드
크리스탈 디스플레이의 약자거든. 말 그대로 액체 결정이에요. 그래서 액정입니다. 얘는 핵심이, 자, LED 등을 이용한 조명판이 따로 존재해야 돼. 그리고 그 앞에 세로 평광판과 가로 평광판이 존재하는 겁니다. 실제로 평광판 얇아요. 이렇게 안 두껍습니다. 근데 얘네들의 존재 이유가 뭐냐면, 세로 평광판은 우리 빛은 횡파잖아. 세로판을 통과하면 빛의 진동이 세로로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원래 가로 평광판에서는 어떻게 된다? 세로 빛은 통과가 안 되겠지. 그래서 전원이 안 들어와 있을 때랑 전원이 들어와 있을 때 요 사이에 들어가는 액체 결정이요. 전원이 오프일 때는 액체 결정이 약간 요렇게 90도로 틀어져 있는 상태야. 결정들을 일부러 이렇게 배열을 해 놔요, 적층은. 그러면 세로로 온 빛이 진동면 따라 가로로 통과가 되면 빛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 경우는 전원을 켜면 전기장애에 의해서 이 액체 결정이 한 줄로 줄 서버리거든? 그러면 계속 세로 통과하다가 여기서 막혀버린다는 거지. 예, 여기 온오프 이거 이제 전기 신호로 빛을 출력하고 말지를 결정하고 요 앞에 색 필터를 통해서 색깔을 만드는 게 LCD였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LED랑 LCD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거야. 핸드폰 떨어뜨려서 액정이 나갔는데 가로줄, 세로줄로 나가고 어떤 화면 밑으로 꺼지고 그렇게 된다. LED 기판이 작살난 거예요. 기판 쪽에 배선이 끊겼거나 기판이 부러졌거나 뭐 그런 문제가 생겨서 전기가 안 들어온 거고 깨졌는데 액체가 이렇게 막 옆으로 물 터진 것처럼 잉크 터진 것처럼 막 먹물이 퍼지더라. LCD 터진 거예요. 요 액정층이 깨진 거야. 화면을 꾹 눌렀을 때 물결처럼 번져나가는 게 있으면 LCD. 그런 게 없으면 LED. 요즘에 LED 많이 씁니다. 옛날에는 LCD도 꽤 있었거든요. 차이가 뭐냐면 솔직히 딱 켜놓고 대낮에 내가 잘 보여. 하나하나 다이오드에서 거의 레이저급에 해당하는 빛이 나오기 때문에 대낮에도 환하게 잘 보이는 게 LED. 대신에 LED의 단점은 잠자기 전에 침대에서 몰래 폰하기 안 좋죠. 왜? 너무 환해. LCD는 어차피 요 뒤에 조명판의 빛만 가지고 컨트롤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화면이 밝진 않고 눈이 덜 부십니다. 단점은 땡볕에 보기에는 너무 어두워요. 요런 것들이 있다는 거 알면 되고요. 오케이? 얘가 쌉니다, 기술은. 얘가 한 20년 먼저 기술이고. 그래서 초기에는 얘네들의 해상도가 훨씬 좋았어요. 그래서 옛날 아이폰 시리즈, 아이폰 뭐 5, 6, 그 이전 버전들은 다 LCD였어. LG에서 만드는. 요즘은 아이폰도 LED입니다. 자, 초전도체. 우리 저항 공식이요. 아까 비저항이라는 말도 나왔는데 저항의 공식은 면적의 반비례 길이의 비례 여기에 요 비저항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요. 물질마다 가지는 고유한 저항값이란 뜻인데 저항이 생기는 이유는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 우리 도성 같은 경우 금속 원자들이 이온 상태로 존재하고 이 내부에 자유전자가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이쪽으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각각의 원자들은 해당 온도에 맞춰서 뭐를 한다? 이온들이 열진동합니다. 흔들린다고. 그 가운데에
충돌 때문에 생기는 게 저항이란 말이야. 부딪혀서 튕기는 것 때문에 전류 흐름을 방해받는 게 저항이에요. 그래서 이 비저항이라는 값이요, 일반적으로 도체의 경우는 상당히 작으면서 온도에 따라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요. 왜? 온도가 높아지면 진동이 활발해지니까 저항이 커지겠지. 대신에 반도체의 경우는 원래 원자가 띠에서 전도띠로 자유전자가 올라가야 전기가 통하는데, 도체보다는 그게 에너지를 받아서 올라가야 되는 폭이 훨씬 크단 말이야. 대신에 온도가 높아지면 열 에너지를 많이 흡수할 수 있으니까 자유전자 수가 늘어서 저항이 줄어. 이게 원래 기본인데, 초전도체라 일정 온도에서 갑자기 저항이 0으로 떨어지는 현상들이 도체에서 발견이 되는 겁니다. 여기 온도를 우리가 임계 온도라 그러고, 여기서 나타나는 현상이 초전도 현상인 거야. 오케이? 자, 초전도 현상. 자, 첫 번째 각각 어떤 현상들이 생기냐. 자, 저항이 0이 되어서 나타나는 현상들. 아니면 어떤 도움은 뭐가 있을까? 초전도체에서 저항이 0이 됨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과들. 에너지를 전달하는데 손실이 없어지죠. 전기 에너지로 전달하는데. 지금은 한 발전소에서 우리 집에까지 오는 한 20, 30% 날아갑니다.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전기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어요. 참고로 여러분들 건전지에 에너지 충전해 놓잖아요. 핸드폰도 그렇고. 그거 화학 에너지입니다. 배터리에 들어가서 저장되는 순간부터는. 근데 전기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 자체로 저장해 놓을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저항이 거의 0에 가깝게 줄어들면 전류가 엄청나게 강해질 거 아니야. 맞지? 요 착각하면 안 돼요. 이것 때문에 강한 전자석이 가능한 겁니다. 자기 효과랑 다른 거야. 그리고 두 번째가 마이스너 효과라 그래서 강한 반자성, 즉 자기장과 청력이 나타납니다. 자석과 청력이 나타나서 이걸로 할 수 있는 게 우리 여기서 만드는 게 MRI입니다. 두 가지가 조금 다른 경로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핵융합 장치 여기입니다. 요걸로 이야기하는 게 요게 초전도 케이블. 핵융합 장치라는 거는 우리 솔레노이드, 즉 자기 코일을 도너츠 모양으로 말아 놓은 거를 우리는 토로이드라 그러고, 이걸 이용해서 만드는 걸 토카막이라 그러는데, 핵융합이 일어나요. 여러분, 자, 수소 핵융합 시작 온도 몇 도야? 자, 1학기 중간고사 시험범위입니다. 수소 핵융합 시작 온도 몇 도? 그렇지, 1000만 켈빈이에요. 자, 문제는 지구상에 1000만 켈빈을 버틸 수 있는 용기가 있냐? 없죠. 그러니까 어디서 핵융합을 시킬 거냐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냥 수소 플라즈마를 자기장에 의해서 공중에 띄워놓은 채로 충돌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용기가 1000만 켈빈을 직접 버틸 필요가 없잖아. 그렇게 해서 에너지를 뽑아내겠다는 게 핵융합 장치입니다. 입자가 섞이기도 있고요. 오케이? 됐지? 자, 그 다음에 빈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게요. 그래핀.
탄소가 이렇게 육각형 모양으로 얇은 판을 이루게 되는 한 장짜리를 그래핀이라 그래요. 참고로 이 그래핀이 층층층층층층층 쌓여서 딱 붙어 있는 게 흑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흑연에서 한 겹 벗겨낸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첫 번째 특장점. 원래 탄소 몇 족이죠? 14족이죠. 그럼 원자과 전자 몇 개야? 4개지. 그럼 공유결합 몇 개 해야 돼? 4개 해야 되죠. 지금 탄소 공유결합 몇 개 하고 있어? 3개 하고 있지.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존재한다? 자유전자가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그래핀은 원자 개수만큼 자유전자가 생기니까 전기전도도가 대단히 우수해집니다. 공유결합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얘는 무슨 결합이다 지금? 공유결합이죠. 공유결합이라는 거는 결합력이 매우 크다는 소리죠. 엄청 튼튼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얘는 두께가 원자 한 겹이잖아. 그래서 투명해요. 자, 이거 어디다 쓸래 이제? 특징이 3가지가 나왔어요. 투명하고 졸라 단단한데 전기도 통해요. 어디다 쓸래? 이거 어디다 쓰면 좋을까? 그래핀. 자,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휘어지다 못해 돌돌돌 말아서 들고 다녀도 돼요. 쉽게 말해서 이 그래핀의 표면에 우리 요즘에 퀀텀 닷 디스플레이라 그래서 입자 LED가 있거든요. 특정 하전 입자들을 쫙 뿌려놓고 걔네들한테 맞는 진동수의 전압이 딱 가해지면 입자가 진동하면서 빛이 튕겨 나오는 구조가 있어. 이거를 QLED라 그래요. 해상도가 높아서가 아니라 입자가 그만큼 원자 크기 규격 이하로 떨어지는 거야. 이런 입자 디스플레이를 만들 수 있는데 그래핀에다가 그거 처발로 놓으면 어떻게 된다? 투명한데 글자나 선 색깔을 만들 수 있는 디스플레이가 만들어지는 거야. 게다가 얘가 졸라 튼튼하다 그랬죠. 궁극적으로 선생님이 생각한 요인은 뭐냐면 얘를 자동차 앞유리 2장, 앞유리가 보통 2장으로 돼 있거든? 이중유리란 말이에요. 2장 사이에 얘 딱 붙여놓고 딱 유리 붙여버리면 어떻게 될까? 영화 아저씨 유명 대사가 되죠. 이거 방탄유리야. 튼튼하니까 방탄유리가 됩니다. 근데 방탄유리만 되는 게 아니라 그 유리창 전체에 글자나 이미지를 띄울 수 있게 돼요. 그럼 뭐 할 수 있다? 요즘에 우리 HUD, 자동차의 HUD는 자동차에서 레이저로 쏴올려서 유리창에다가 글자를 띄워주는 거잖아. 그게 아니고 유리창 전체가 화면이 될 수 있다니까. 만약에 이게 모든 자동차의 레이더랑 자동차 사이에 정보 교환 같은 것들이 다 연결이 된다면 각 차들이 자신의 위치가 어디고 그 부근에 지금 그 차에서 인식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골목 안에서 사람이 튀어나오고 있는지 등을 차와 차들이 서로 실시간 정보 전달이 된다면 골목 안에 사람이 튀어나오고 있다는 게 화면에 건물 뒤에 비쳐 보이겠죠. 그런 것들도 가능한 거야. 지금 군용으로 이거를 준비를 해놨거든요, 미군은. 미군이 쓰는 군용 준비는 뭐냐면, 분대장들이 쓰고 다니는 고글에, 우리 보안용 고글 끼잖아요. 요즘에 군인들 보면. 그거에 구글 글라스를 거기다 입혀놨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드론이나 조기경보기나 인공위성이나 각종 미군이 운용하는 각종 정보 자산들이 있잖아. 걔네들이 받아들인 정보를 명령체계에 전달해서 맨 밑에 병사까지 내려가려면 시간이 어떻게 걸려? 졸라 걸리고 필요 없는 정보가 되잖아. 근데 그거를 네트워크로 직접 분대장 눈에다가 띄워주면 어떻게 된다? 분대장이 이렇게 예를 들어 자기 병사들 한 팀 데리고 건물에 진입하려고 할 때 온갖 정보 자산, 적외선
이나 뭐 인공위성이나 드론이나 등등등으로 그 건물을 스캐닝을 쫙 떠놓고 몇 층에 적군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가 실시간으로 보이면 맵팩이죠. 저 바위 뒤에 몇 명 숨어 있고 어디에 전차가 숨어 있고가 고글에 보이면 아니면 우리나라 이번에 새로 만든 장갑차가 그게 가능해. 장갑차인데 전차병이 쓰고 있는 헬멧에 그 가상현실 같은 느낌 있잖아. 장갑차 360도가 투명하게 바깥에가 보이는 거야. 그럼 시가전이나 이럴 때 훨씬 유리하겠지. 운전병이나 전차장이 밖에 대가리 안 내밀어도 바깥에서 어디서 누가 뭐 로켓포로 날 조준하고 있는지가 보인다면. 그런 전쟁이 시작되는데 그런 데다가 화면으로 쓰면 다른 것도 안 만들어도 되잖아. 지금 뭐 F-35 전투기 파일럿 헬멧이 1억 2천짜리인가 그렇다는데 그 헬멧이 그거야. 앞에다가 띄워주는 게 아니라 헬멧 여기에 조준 정보고 화면이고 뭐고 다 뜨는 거야. 웬만 중요한 것들은. 그래가지고 옆에 적기가 내 옆에 날아다니 따라붙어 그럼 쳐다보고 미사일 노리면 미사일이 이래 나가요. 딱 쳐다보고 야 조준 때려 핑. 자, 뭐 야간 투시용 콘택트 렌즈 내가 아까 말한 거죠. 맵팩이죠. 맵팩. 일부 컴퓨터 옷에 저거 가지고 만약에 LED를 섬유화 시켜갖고 옷에 발라놓으면 걸어가다 옷 색깔 바뀌는 거야. 무늬 바뀌고 막 스파이가 따로 없죠. 근데 그 옷 방탄이다. 단점 총알은 안 뚫리는데 운동량은 뚫립니다. 그럼 총알 맞으면 어떻게 된다는 소리야. 총알에 관통당하지는 않으나 운동량과 충격량은 적용된다. 그럼 총알 맞는 순간 망치로 후려 깐 거죠. 자, 그거 말고 생체모방 신소재는 저런 식의 자연계에 있는 특별한 물성들이 있고 저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다양하게 쓰고 있다. 연결해서 외워놓으시면 되고 적어도 초반부터 막 달달 외워놓을 필요는 없고 상식으로 알고 있는 거면 좋은 거고 아니면 시험 치기 전날쯤에 마지막 마무리할 때씩 외워주면 되는 포인트겠죠. 오케이? 자, 그 뒤에 빈출 마저 풀어보세요.